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1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시험에. 물론 지금 며칠 남았는지 카운트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지금이 거의 공부하기 좀 힘들죠. 지금은 지칠 때입니다. 그래서 5, 6월을 잘 넘기고 7, 8월만 잘 넘기면 이제 찬바람 불면 아마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오늘 37페이지 요약집 37페이지 할 차례죠. 37페이지 6번 인장 등록 및 사용입니다. 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앞으로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인장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업무 개시하기 전에 등록해야 됩니다.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등록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전자문서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자문서를 하는지는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실무적인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출제위원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로 하는지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자문서 가능하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걸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적어놨잖아요. 그 불가능한 걸 몇 번 읽어보면 됩니다. 불가능한 거는 주로 단독으로 혼자서 하는 거. 왜 불가능하냐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양가로 2번 맨 밑에 등록할 인장은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고요.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 크기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13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다고 했죠?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유권 해석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소속 공인중개사 본인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이 아니고요. 자, 인장 등록 방법 3번, 양가로 3번 인장 등록 신고서 별지 11호 2의 서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개인 인장 등록은
다음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이 아니고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 기업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니은의 소속 공인중개사 보존에 대한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옮겼는데요. 이 보존에 대한 고용 신고, 보존은 인장 등록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 고용 신고서 서식 따로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서식에 해당 사항에 체크만 하면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진 않는다고 했죠. 중개보조원은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법인은.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4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 등록했던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요. 등록인장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에 변경인장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39페이지 양가로 5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을 39페이지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맨 밑에 양가로 6번 위반시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물론 합니다. 자, 다음은 40페이지 7번 휴폐업 신고입니다. 7번 휴폐업 신고. 우리 암기 프린터는 51번에 27번, 28번, 29번, 30번에 있죠. 51번에 있습니까? 휴업 신고가 있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가 있고요. 폐업 신고,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또 반납할 수 없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방문 신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신고,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설치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입니다.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휴업은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3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개월 휴업하고자 하면서 신고하지 않아서 100만 원 과태료 받았다. X죠? 안 해도 괜찮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는데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40페이지 맨 밑에서 10번째 줄에 양가로 2번 질병,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징집, 입영, 군대 가는 경우, 취학, 학교 가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6월 초과 무단으로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6개월 당했다가 업무 재개할 때 재개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재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당해도 등록증 반납을 안 합니다. 반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업무하면 되는데 휴업은 반납했습니다.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41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오른쪽에 즉시 반환입니다. 즉시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즉시라는 표현을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다만 서식에 등록증,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면 처리기간 즉시라고 서식에는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있는데 법령 조문에 즉시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휴폐업 신고 다 했습니다. 그 40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5번 아직까지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동그라미 4번 보면 휴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5번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2000년 2월 18일 신설됐는데 제가 폐업을 해보니까 휴업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휴업하려면은 3개월 초과해서 4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월세 계속 내고 있을 이유가 없죠. 현실적으로 휴업은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긴다고요. 월세라도 권리금 못 받으면 그냥 공짜로라도 보증금이라도 빼야 되겠죠. 그 현실적으로 휴업은 없고요. 저도 이제 폐업을 해봤는데 폐업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폐업은 등록관청에서 하고 사업자 등록 폐업은 세무서에 가서 해요. 둘 다 따로따로 가야만 된다고요. 보통 시군구에 그 세무서 출장소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어디에 가면 번호표 뽑아가지고 대기해야 될까요? 세무서하고 등록관청하고. 현실적으로 등록관청에는 폐업하러 오는 사람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지는 않아요. 폐업한 사람이 하루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죠. 폐업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여기에 개업공개사가 제가 시흥시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6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 600명이면 폐업을 매일 오진 않는다고요. 근데 세무서에는 가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 왜냐면 세무서에는 우리 사업자 등록 폐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다 하잖아요. 번호표 뽑고 자기 번호 되면은 업무를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중개사무소 폐업하면서 같이 사업자 등록도 폐업 신고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고요. 그럼 등록관청에서 세무서로 송부해 준다고요. 이게 작년에 4번, 5번이 신설됐습니다. 밑줄 치놓으시고요. 40페이지.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맨 위에 가로 안에 첫 번째 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 후 3개월 안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고요. 휴업 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41페이지) 맨 밑에 표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것저것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42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 개공 등의 금지행위고요. 개공 등의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개공 등이 뭐냐면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지금 100세 시대가 600만 불 시대라고 하던데 우리가 600만 시간을 산답니다. 110살까지 살면 600만 시간. 그래서 이제 오래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게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 금지행위, 결격사유는 지난주에 했고요. 금지행위를 보고자 합니다.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입니다.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질문했더라고. 그러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도 임대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안 되냐 이렇게 묻던데 그건 아닙니다.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죠. 중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 장사하면 안 된다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그러나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X, 금지행위 아니다 이 말은 해도 됩니다. 건물주는 중개업 못하겠죠. 임대업을 금지하면은 나가고 있으면 임대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혼자서 다 살 수는 없죠.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행위 하는 행위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많은 걸 알면 다칩니다. 몰라야 됩니다. 묻지 마세요. 무등록 중개업자 맞죠? 이런 거 물으면 안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됩니다.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비도 초과해서만 받지 않으면 되죠. 받는 건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잖아요. 들어간 만큼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실비 받아도 됩니다. 보수도 받아도 됩니다. 단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단 중개 보수가 아닌 것, 예를 들면 권리금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수수료 받는 것, 분양 대행 수수료, 소위 MGM 받는 것 중개 보수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것 많이 받아도 여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니 되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금쟁입니다. 그 다음에 금 한 냥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강력하게 감사의 표시로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했다.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는 못했다. 위반 아니다. 예를 들면 대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10억만 받아주시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했는데 초과해서 실제 못 받았으면 위반이 아니다. 13억에 팔아가지고 3억 빼먹으면 위반입니다. 먹으라고 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초과해서 약정한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은 무효입니다. 900만 원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행동,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법의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주택상한 자체, 철거민 증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고요. 상가 분양계약서도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니다. 지금 우리 상가 이게 보면 뭐 아직 다 짓지도 않는데 분양계약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거 중개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 이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된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안 됩니다. 좋은 물건 실장 명의로 찍어서 대파는 거 안 됩니다. 실장도 개공 등에 해당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애인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샀다가 파는 거는 금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LH 직원이 자기 명의로 직접 그걸 샀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는 그게 법이 없나 봐요. 직접 거래 안 된다고. 우리는 개업공개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개업공개사가 직접 샀다 파는 거는 안 된다고요.
애인 명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한다면? 예? 애인 명의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배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때 보면 배우자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애인은 공시가 안 돼 있어서 안 나타나죠? 너 애인이지 하면은 아닌데요 해버리면 입증할 수가 없다고. 배우자라고 하면 왠지 알면은 나중에 배우자인 걸 알면 속았다 생각하고 굉장히 계속 따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괜찮아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이제 그 배우자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합법이지만 배우자 돈 진짜 배우자 돈으로 배우자가 했으면 문제될 건 없는데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실질적인 돈을 모두 개업공개사가 지급하고 했다면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도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는 거 중개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명의만 배우자 명의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배우자 명의라고 하면 그런 걸 파헤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실제로는 다 배우자 돈 개업공개사 돈으로 하면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위반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뭐 애인은 그렇게 애인인지 따질 수가 없잖아요. 성도 이름도 다 다르면은 그렇게 개업공개사 돈으로 했는지 이런 걸 따지기가 힘드니까. 불안해요. 애인이 떼먹고 도망갈까 봐. 예, 안 됩니다. 보존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 탈세 목적으로 투기 조장. 예, 애인 명의로 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떼먹고 도망갈 게 걱정되면 그건 애인이 아니죠. 애인이면 더 못 줘보내서 가슴 아픈 게 애인입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줘도 아깝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고, 줘서 아까보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사랑을 못 해봤어요.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배우자 빼고는. 자,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쌍방대리도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한쪽을 대리하는 거는 되는데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민법에서도 쌍방대리 원칙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되죠. 근데 우리는 예외 없이 안 됩니다. 쌍방대리 절대 안 됩니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입니다. 그래서 1억에 샀다가 다시 1억에 되팔았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했으면 그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일단 취득세를 탈세했잖아요. 샀다가 살 때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는 안 낸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으니까. 요즘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아파트를 전국에 완전히 투기꾼들이 다 싹쓸이 했더라고요. 투기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하면서 투기 조장하고 몰고 메뚜기 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전 매물을 다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5천만 원 더 비싸게 내놔버린다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에서 내더라도 한 5천만 원 남으면은 뭐 설령 세금 3천만 원 낸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은 번 거잖아요. 2천만 원 벌었으면은 일주일에 2천만 원만 벌어도 많이 1천만 원만 벌어도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더라고. 이번 주에는 1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이러면서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투기꾼들 보니까. 그 한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도 한번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거치고 이제 손 떼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규제가 바뀌면은 힘들 수도 있죠.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지금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거는 취득세를 중과세 안 한다고. 다주택자도 안 하죠. 2주택은 8%잖아요. 3주택은 12%. 그 1억 미만인 거는 1.1%만 세금 내면 되니까 취득세는. 근데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죠. 다주택자에 들어가요. 1억 미만도. 별로 남는 게 없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탈세 목적으로 투기 조장.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이게 신설됐습니다. 8번, 9번이.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즉 왕따시키는 것,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왕따시키는 것, 공동중개 제한. 그 다음에 그 암기 프린트 11번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담합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보통 분양가의 2배 올라가잖아요. 입주하자마자 바로. 왜 그러냐면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담합을 한다고요. 우리 아파트도 올리자, 얼마 밑으로 팔지 말자, 이렇게 담합하는 행위, 여기에 해당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도 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분양받으니까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라 해놓고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바로 강퇴시켜버리더라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담합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회원들은 철저하게 회원 몇 동 몇 호 분양받았냐 물어보고 그 신분 확인하고 똑같은 경우만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원 가입을. 그래서 지금도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금세 올라가 버리죠. 2배로. 옛날에 오래된 단독주택 이런 거는 담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자, 그리고 9번까지만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이거 누구든지, 이거는 등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대상 아니죠. 9번까지만, 1번부터 9번까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개공 등의 금지 행위. 자, 지금 44페이지 3번 그 시세 교란 행위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이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양가로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가만 내버려 두면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 시세보다 높게 하겠어요, 낮게 하겠어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낮게 광고를 하겠죠. 왜? 매물 보고 최고 싼 데 전화하잖아요, 손님들이. 그 낮게 할 텐데 이제 높게 하면 뭐 대가를 약속하거나 또는 강요해가지고 높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시세가 6억인데 만약 8억에 팔리면 1억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억에 광고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인데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5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피고발인, 신고당한 사람이 피신고인이죠. 신고인은 신고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디귿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기억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니은 신고인이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디귿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는데, 자, 신고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먼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1번입니다. 이게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신고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고요. 신고 접수를 받고 나면은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조사 및 조치 요구를 안 하고 종결할 수 있는 게 그게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이 있죠. 그런 경우는 조치 및 조사를 요구 안 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동그라미 4번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받은 신고관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며,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
통보.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 완료를 하고 조사 및 조치 완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받은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5번에)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처리 결과 통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신고센터 처리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은 신고센터의 업무입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입니다. 양가로 3번 신고센터 업무 위탁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2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게 운영 규정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자, 금지행위에 대한 5번 제재.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여기 이거 있잖아요.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요게 위반 시 제재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되어 있는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징역, 벌금 대상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